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70장 유대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젊은이부터 말하게 하라. 유대인의 윤리적 능력은 단순히 탈무드를 배운다는 지적 호기심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유대인 2사람이 모이면 의견 3가지가 나오고 3사람이 모이면 의견 5가지, 아니 7가지가 된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언을 하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선 다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런 사고 유형은 유대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유대인이 활발하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우선 유대인 사회가 원칙적으로 젊은이부터 발언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원형은 사내들인, 즉 고대 유대의 대법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무드는 사내들인에서 사건 심리에 임할 때 젊은 법관부터 순서대로 발언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젊은이가 미숙하다고 선배나 장로 앞에서 사양한다든가 송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젊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것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다는 것이 선배나 주위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탈무드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경멸해선 안 된다 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개인의 인격적 존엄과 존재 의미를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유대교에서는 신은 악인의 죽음조차도 슬퍼한다고 한다. 악인이라고 해도 그 인격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악인은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악인이라고 해도 그 인격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악인은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책임을 지는 행위는 존경하는 마음의 한 표현이다. 남을 존경하고 남의 존재를 존중해야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을 존경하고 남의 존재를 존중해야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점차 남의 영역과 접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런 경우 남의 분야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가 시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이지 이쪽의 책임은 아니다. 창조가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다. 파괴는 스스로의 부주의가 가져오는 결과이며 계속 창조하는 자에게 파괴란 없다. 창조가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다. 파괴는 스스로의 부주의가 가져오는 결과이며 계속 창조하는 자에게 결코 파괴란 없다. 탈무드적 발상이란 18세기에 들어 유대인이 해방되자 그때까지 축적된 힘이 뚝이 터진 듯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담하게 진출했다. 그들은 대량 판매와 염가 판매를 고안한 근대적 유통업의 선구자이다. 오늘날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을 최초로 시작한 것도 유대인이었다. 유대 상인은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무렵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발상이었다. 그때까지 서양에서는 구두는 구둣가게, 냄비는 철물점식으로 전문점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유대인은 기존의 상업세계에서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처럼 전문점을 열 수 없었다. 이 약점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고안한 것이 바로 백화점이라는 개념이었다. 백화점에서는 그때까지 행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정육점을 갔다가 다음에 양복점에 가는 식으로 여러 군데의 가게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모두 살 수 있다. 또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그만큼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 이 백화점이라는 개념은 전문점 제도의 틀에서 소외당했던 유대 상인이 어떻게든 장사를 해보기 위해 고안한 아이디어였다. 유대인은 줄곧 박해를 받아옴으로써 뜻밖에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개척자 역할을 하는 일이 많았다. 상품을 광고하는 것도 유대인이 시작한 것이다. 18세기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쇼윈도를 설치하고 광고지를 나눠주며 상품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가 많았다. 광고와 선전을 부도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중세의 봉건 경제를 타파하고 근대 자본주의를 불러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유대인은 게토에 살고 있는 동안 뭐든지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획을 하는데 뛰어났다. 고객의 요구를 가장 우선하는 사고방식은 유대인이 처음으로 고안한 것이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적인 독특한 발상법을 단련해왔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뒤부터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의 전통과 사회적 제약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을 할 수 있었다. 계약의 민족. 유대인들은 계약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들 신앙의 원천인 구약 성서는 신과 유대인과의 계약서이다. 성서의 무대가 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5,000년 전부터 수학, 의학, 철학 등이 발달하고 상업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점토판에 새겨진 세계 최초의 상거래 계약서도 이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이 지역에서 일찍부터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인생의 절반쯤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는 유대 민족으로서는 토착민과 정확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다. 다른 데로 이동할 때마다 주거지역, 우물 사용, 부족 간의 다툼 처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유대인이 얼마나 교섭과 계약에 능숙한가는 성서 속에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어느 날 신은 인간들이 신을 배신한 벌로 큰 비를 내려 멸망시키기로 했다. 다만 노아와 그 가족만은 새로운 인간의 선조로 살려두기로 했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태웠다. 장마가 40일간이나 계속되었고 육지는 물에 잠겼으나 노아와 그 일족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물에 빠진 뒤 노아는 제단을 쌓고
놓고 곡물을 바쳐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야훼는 이것을 받아들여 이후 다시는 생물을 멸종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계약의 표시로 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를 걸었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창세기 9장 13절. 이렇게 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계약이 맺어졌다. 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걸어둔 무지개는 그 계약의 표시였다. 인간은 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신은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한 것이다. 이처럼 유대인에게는 신과 인간 사이조차도 하나의 계약 관계였다. 계약이란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관계다. 이것은 의리나 인정의 세계와는 다르다. 유대 민족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것을 깨달은 합리주의자들이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먹고 사는 문제. 스로켈,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나? 나는 결혼한다고 아주 예쁜 신부하고. 그럼 좋아해야지 왜 슬퍼하는 거지? 그녀와 결혼하면 술도 끊어야 하고 담배도 끊어야 하거든. 거참 안 됐군. 그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닌가. 속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밥을 못 먹게 된다고.